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커멓게 불에 탄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반쯤 녹아내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선자와 동철이 결혼식 날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죠.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동철이 씨는요? 우리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선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민주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의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은 왜 남편의 사진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희망과 눈물이 뒤섞인 땀을 흘리던 시절이었죠. 많은 남편과 아들들이 달러를 벌기 위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선자 역시 그런 남편을 둔 아내였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기와집, 대문 옆 감나무가 굵은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드는 그런 정겨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시간은 3년째 멈춰 있었죠. 남편 박동철이 중동으로 떠난 그날부터 말입니다. 선자는 매일 아침 남편의 빈자리를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밥상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27, 한창 꽃다운 나이였지만 선자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자는 정성껏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에 약을 타서 시어머니의 입에 떠넣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말했죠. 애미야, 고생이 많다. 이 몹쓸 늙은이가 빨리 가야 하는데 동철이는 언제 온다더냐.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편지에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선자, 우리 어머니 고생 안 시킬 거라고요. 선자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유일한 낙은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남편의 편지였어요. 모래가 섞여 나올 것만 같은 까슬까슬한 편지 봉투를 받아들면 선자는 몇 번이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선자에게 이곳의 태양은 살을 태울 듯이 뜨겁소. 하루에도 12번씩 당신과 어머니 생각이 나지만 당신이 보내준 사진을 보며 힘을 내고 있어. 밥을 먹어도 모래가 씹히는 것 같고 자려고 누워도 고향의 밤하늘이 아른거리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돌아갈 땐 당신 목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금목걸이를 걸어주겠소. 사랑하오, 나의 아내. 편지 곳곳에 번진 땀 자국을 손끝으로 쓸며 선자는 남편의 고된 노동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어머니를 꼭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며 습도가 높아 끈적끈적한 그런 오후였죠. 매미 소리가 귀를 따갑게 울리고 선자는 시어머니의 낮잠을 살피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하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체부 아저씨일까? 하지만 편지가 올 때가 아닌데. 선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문 쪽을 바라보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래로 보이는 하지만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죠. 그는 머뭇거리며 선자 앞에 섰습니다.
저 혹시 박동철 씨 댁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요? 선자는 경계심을 섞어 물었습니다. 남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더듬더듬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동철이 형님과 함께 중동에서 일했던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동철이 씨 동료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남편의 동료라는 말에 선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편이라도 보낸 걸까? 아니면 휴가를 나와 함께 온 걸까? 온갖 반가운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차마 선자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커멓게 불에 탄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반쯤 녹아내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선자와 동철이 결혼식 날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죠.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동철이 씨는요? 우리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선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민주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철이 형님이 그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맴맴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까지도. 선자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까맣게 타버린 지갑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사진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목걸이를 사주겠다던 사람이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동철이 씨가 왜? 선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남편을 기다려온 3년의 세월이 재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최민준이 내민 까맣게 탄 지갑과 반쯤 녹아내린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였으니까요. 선자의 통곡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선자는 울부짖으며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바로 그때 최민준이 나섰습니다. 그는 당황한 선자를 진정시키고 재빨리 의원을 부르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집의 아들이었던 것처럼요. 형수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죠. 민준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선자를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비록 유골 한 줌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배웅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동철의 영정사진 대신 까맣게 탄 지갑과 사진이 국화꽃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죠. 아이고, 저 색시 불쌍해서 어째. 나이도 젊은데 쯧쯧. 그러게 말이야. 중동 가서 돈 버는 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저렇게 한순간에 훅 가는구나. 선자는 소복을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귓가에는 사람들의 위로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들이 우문거리며 맴돌 뿐이었죠.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민주는 선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조문객을 맡고 상을 치우고 밤새 선자 곁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선자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남편 동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민준이 회사 사람이라며 양복 입은 남자와 함께 다시 선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이었죠. 고 박동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마련한 유족 보상금과 남편분의 미지급 월급, 그리고 사망보험금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민 것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숫자를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2억 원. 1970년대 후반 서울 시내에 번듯한 집을 몇 채는 살 수 있는 거금이었죠. 남편이 3년 내내 모래바람을 맞으며 벌고자 했던 돈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선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이 돈 못 받겠습니다. 내 남편 목숨이 고작 이까짓 돈이란 말입니까? 선자는 통장을 방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민준이 조용히 통장을 주어 선자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동철이 형님이 형수님과 어머님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형님도 하늘에서 형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 어머님 병간호도 하시고 형수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게 형님을 위한 길입니다. 민준의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선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이 담긴 돈이야. 내가 이 돈을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날 이후 민주는 거의 매일같이 선자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몸져 누운 시어머니의 약을 사다 드리고 무거운 연탄을 갈아주고 고장난 문을 고쳐주었죠.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민준을 그 집의 아들처럼 선자의 든든한 버팀목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자신을 건져주는 민준의 존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의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자리를 채워주는 민준의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대문 옆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민주는 긴 장대를 이용해 감을 따서 선자에게 건넸습니다. 형수님, 감이 참 실하네요. 동철이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민준의 말에 선자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을 함께 추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서럽도록 시린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에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흐르는 법이죠.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뼈를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선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스산한 바람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마냥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가져온 온기 덕분이었죠. 민준은 이제 그 집의 반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쌓아두고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었죠. 그의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과부 집에 왜 저리 드나드나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민준의 진심 어린 행동에 죽은 친구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챙기는 의리 있는 청년이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슬픔의 크기만큼이나 민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정체 모를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최서방, 아니 민준 씨.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하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선자가 마루를 닦으며 말하자 부엌에서 연탄을 갈아 끼우던 민준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동철이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힘들 때 분명 저보다 더하게 챙겨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저 형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뿐입니다. 민주는 언제나 동철이 형님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 말은 선자와의 관계에 선을 긋는 동시에 선자를 안심시키는 묘한 주문과도 같았죠. 이 남자는 내 남편의 후배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선자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어느새 민준의 다정한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눈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죠.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선자와 민주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타닥타닥 화로 속 숯불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눈이 참 예쁘게 오네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선자였습니다. 네, 형수님. 꼭 형수님 마음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이요? 선자가 의아한 듯 되묻자 민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슬픔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희고 깨끗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선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선자의 손등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선자씨. 민준이 처음으로 선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저 더는 동철이 형님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형수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을 알아갈수록 선자 씨라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로 꿋꿋하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에 제가 반했습니다. 민준 씨 그게 무슨... 압니다. 제가 나쁜 놈인 거.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마음을 품는 건지 저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시키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는 선자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선자 씨, 과거에 얽매여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지 마세요. 동철이 형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선자 씨와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청혼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남편의 후배가 건네는 사랑 고백.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선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민준을 향한 설렘 사이에서 선자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민준의 간절한 눈빛과 창밖에 끝없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뒤섞여 선자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고백은 고요한 선자의 마음에 던져진 커다란 파문과도 같았습니다. 선자는 황급히 민준이 포갠 손을 빼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민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동철이 씨의 아내입니다. 죽어서도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부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채찍질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선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마다 제 자신을 수십 번, 수백 번씩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저렇게 웃음도 잃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형님도 분명 형수님의 행복을 바라실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선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감히 행복을 바라도 되는 걸까? 남편은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외롭게 죽어갔는데 나만 홀로 살아남아 새로운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 선자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남편의 영정사진 대신 놓아둔 낡은 사진첩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선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이 무거웠죠.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선자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이리 좀 와보거라.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기력이 더 쇠해져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선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들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최서방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다. 어머니,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죠. 젊은 것이 벌써부터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동철이가 불쌍하다고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늙은 몸으로 너를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 저 최서방, 내가 몇 달을 지켜보니 사람 됨됨이가 참 진국이더구나. 내 곁에서 그늘이 되어줄 사람 같아. 죽은 내 아들 생각에 내 청춘을 다 바치지 말거라. 동철이도 하늘에서 그걸 원할 게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연민이자 먼저 간 아들을 향한 슬픔이자 그리고 남겨진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선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시어머니의 위로가 등 뒤에서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선자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남편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민준을 향한 고마움과 설렘까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아직은 동철이 씨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을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상의 승낙이었습니다. 민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선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될지도 모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남겨진 2억 원의 돈.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작은 옷가게를 하나 차려서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꾸려나가는 꿈을요. 하지만 두 사람이 꿈꾸는 소박한 행복의 기반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꼬박 날아가야 하는 중동의 어느 나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번잡한 시장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편안해 보이는 현지 의상, 그리고 능숙하게 아랍어로 흥정을 하는 모습. 그는 바로 몇 달 전 폭발 사고로 죽었다던 박동철이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죽은 동료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동료의 유품에 자신의 지갑을 몰래 넣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왜? 바로 현지에서 만난 젊은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아내와 늙은 어머니를 버리는 대가로 자신의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을 기꺼이 보냈던 겁니다. 하비비 여보, 여기서 뭐해요? 젊고 아름다운 현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다가와 동철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동철은 그 여인과 아이를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아들 줄 장난감 좀 보고 있었지. 자, 이제 집에 갑시다. 동철은 새로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선자도 늙은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시작될 자신의 새로운 인생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죄책감 따위는 뜨거운 모래바람에 날려보낸 지 오래였습니다. 선자와 민준의 관계는 시어머니의 허락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물론 아직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 대놓고 연인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날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사망 보상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를 따로 떼어 놓았고 남은 돈으로는 읍내에 작은 옷가게를 하나 얻기로 했습니다. 선자가 예전부터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민주는 꼼꼼한 성격으로 가게 운영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선자 씨? 읍내 시장을 둘러보며 빈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새봄 어때요? 제 인생에도 우리 관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새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민주는 새봄이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선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잿빛으로 가득했던 선자의 세상에 드디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를 찜해두고 가게약이라도 할 생각에 들떠집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마음은 겨울의 찬바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대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골집의 투박한 고무신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하이힐은 불길한 이질감을 풍기고 있었죠. 누가 왔나?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먼저 마당으로 들어섰고 선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 딱 봐도 이 동네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여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낯선 집을 제 집인 양 둘러보고 있었죠. 누구신데 저희 집에 와 계신가요? 선자가 경계하며 묻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안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선자와 그 뒤에 서 있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 한쪽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박동철 씨 부인?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선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는 여자의 태도가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내 이름은 오미숙이에요. 박동철 씨랑은 좀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요? 그래요, 아는 사이. 그것도 아주 깊고 특별한 사이. 오미숙이라는 여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박동철 씨의 여자고 당신 남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야. 네. 선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고 오미숙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습니다. 당신 남편의 아들을 낳은 사람.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선자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그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6살짜리 아들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동철 씨가 중동에 간 건 불과 몇 달 전인데. 선자가 절규하듯 소리치자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순진하기는.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중동? 그건 그냥 마지막 도피처였을 뿐이야. 동철 씨랑 나 벌써 7년도 더 된 사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오미숙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선자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지방 출장 간다고 명절에 회사 일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마다 나랑 우리 아들이랑 서울에 얻어놓은 오피스텔에서 살림 차리고 있었어. 당신은 시골에서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착한 아내, 나는 서울에서 동철 씨 뒷바라지하는 똑똑한 내연녀. 동철 씨 그렇게 이중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알던 그 성실한 남편은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오미숙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선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동철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오미숙이 행복한 얼굴로 동철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아들이자 당신 남편 아들. 직접 인사하시지. 오미숙이 마루 기둥 뒤를 향해 손짓하자 그곳에 숨어있던 6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상황이 두려운 듯 오미숙의 치마폭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남편 동철의 어릴 적 사진과 판박이처럼 닮은 얼굴, 의심할 여지 없는 박동철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먼 이국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등 뒤에서 행복을 연기하던 그 가면 뒤에서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한 줄기 희망, 민준과 함께 꿈꾸던 새봄은 잔인한 진실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을 꼭 닮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은 선자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을 닮은 저 아이의 얼굴과 자신을 비웃듯 내려다보는 오미숙의 잔인한 미소만이 어지럽게 뒤섞여 맴돌았죠. 지난 세월이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고 자신은 그 위에서 가장 비참한 역할을 맡은 광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 그것은 차가운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좀 됐나? 오미숙은 냉정하게 선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죠. 이렇게 된 거 질질 끌 거 없어. 당신 남편 박동철 씨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랑 보상금 그거 받으러 왔으니까. 법적으로 따져도 내 아들 준우가 그 돈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알지? 준우라는 이름이 선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과 저 여자가 함께 지어준 이름일 테지요. 선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쓰려 했던 그 돈을 나를 배신한 남편의 여자가 그 배신의 증거인 아이를 앞세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민준이 나섰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선자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오미숙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람 목숨값이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당신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민준의 일갈에 오미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기? 이봐요, 아저씨. 당신은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어? 보아하니 이 여자랑 꽤 가까운 사이 같은데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래. 그리고 증거가 왜 없어? 오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민준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 우리 준우 출생신고서, 사본이랑 박동철 씨가 매달 생활비 보낸 통장 내역,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다 있어.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내고 온 거야. 법대로 하자면 당신들은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는 못 베길걸. 서류 봉투가 민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미숙의 주장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의 소란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였습니다. 헬쑥한 얼굴로 문지방을 짚고 서 있는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여자와 아이, 그리고 무너진 표정의 선자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소란이냐? 애미야, 저 여자는 누구고 저 아이는 또 누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병세 때문에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분이었습니다. 선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오미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미숙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어머님 손자 박준우예요.
아드님 박동철 씨가 제게 남기고 간 소중한 핏줄이죠. 내 인연. 어디 와서 망발이야. 내 아들 동철이는 너 같은 건 몰라.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죠. 어머님, 동철 씨가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청국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요. 특히 물을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는 게 비법이라고 저한테도 알려줬었는데. 맞죠, 어머님?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아들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미숙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제 어미의 치마폭 뒤에 숨어있는 아이 준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동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아이고 동철아. 시어머니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자와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오미숙과 그녀의 아들 준우는 그 모든 풍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선자가 간신히 쌓아 올렸던 희망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선자의 절규가 텅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민주는 지체할 것 없이 쓰러진 시어머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이 선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선자씨,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민준이 다급하게 외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선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오미숙은 아들 준우의 손을 잡은 채 그저 차갑게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말이죠. 민준의 낡은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읍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 선자는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오미숙은 창밖을 볼 뿐이었고 그녀의 옆에 앉은 아이 준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어른들의 얼굴을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잔인한 동행. 선자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급히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선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하루가 결국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괜찮아요? 일단 좀 앉아서 기다려요. 내가 가볼게요. 민준이 선자의 어깨를 다독이고는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오미숙이 선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서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는 여전히 불쾌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꼴 좋네. 그렇게 순진하게 사니까 당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선자는 고개를 들어 오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선자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 그래,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위협해야겠어? 돈? 당연히 돈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원망과 비참함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남편 잃고 보상금이라도 두둑이 챙겼지. 나는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한테 뒤통수 맞고 이제 내 아들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동철 씨, 원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었어. 중동에서 마지막으로 한 못 단단히 챙겨서 우리 준우랑 나랑 새 출발하기로 약속했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내 계획, 내 인생이 전부 다 망가졌다고. 그러니 당연히 내 몫을 찾으러 와야지. 당신이 아니라 원래 나랑 우리 아들이 누렸어야 할 것들이니까. 오미숙의 말은 선자의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릴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선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낡은 시골집을 지키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자와 민준, 그리고 오미숙까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뒤이어 나온 간호사는 치료비와 입원비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선자가 보상금으로 받아 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그 돈의 액수를 들은 오미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 봐.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졌네. 어머님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준우 앞으로 클 생각하면 합의금 조금도 깎아줄 생각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알아.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선자는 오미숙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미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 맞소. 좀 꺼져주시오, 제발. 비켜요, 아저씨. 이제부터 이건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저 여자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오미숙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민준을 밀치고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보란듯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또 다른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자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봄이라는 이름의 가게를 꿈꾸던 희망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병,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저 여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선자는 며칠 밤낮으로 뜬 눈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운 촛불 같았죠. 선자는 그 곁을 지키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대로 자신을 혼자 남겨두지 말아달라고. 최민준 역시 묵묵히 선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지친 선자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선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반면 오미숙은 뻔뻔하게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나타나 병원비 청구서를 확인하며 선자를 압박했습니다. 봐, 오늘도 병원비가 이만큼이나 나왔네. 당신이 가진 돈 금방 바닥나겠어.
내 아들 몫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빨리 합의서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오미숙의 목소리는 흡혈귀처럼 끈질기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우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선자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만 저 아이를 방패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오미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뒤숭숭한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남편 동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평소 그가 아끼던 낡은 낚시 가방을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선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에게 잠시 시어머니를 부탁하고 낡은 트럭을 몰아 익숙한 시골집으로 돌아왔죠. 며칠 비웠다고 집은 휑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자는 곧장 남편의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는 낡은 낚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가리켰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낚싯대와 릴, 낡은 낚시 잡지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손끝에 가방 안쪽에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가방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수첩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 박동철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 금액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사 현장에서 주고받은 돈을 기록한 장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선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지난 10여 년간 저질러온 비리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들과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내역,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심지어는 오미숙에게 건넨 돈의 출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범죄 행각을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숙, 그녀는 처음부터 내 돈을 보고 접근했다. 그녀의 뒤에는 사채업자 박 사장이 있다. 만일 내가 잘못될 경우 이 장부를 경찰에 넘겨라. 최소한 그 여자 손에 내 돈이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귀였습니다. 박동철은 오미숙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위해 얽힌 공범 관계였을 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미숙을 믿지 못하고 경계했던 겁니다. 선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선자는 수첩을 품에 안고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여전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오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미숙 씨, 당신이 원하는 돈 줄 수 없어. 아니, 안 줄 거야. 선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 여자가 이제 와서 배째라는 건가? 법대로 해보자는 거지, 지금. 그래, 법대로 하자. 대신 당신과 당신 뒤에 있다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내 남편 박동철이 함께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전부 다 밝히고 나서 아주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선자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미숙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익숙한 이름들과 금액들을 확인한 순간
오미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선자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선자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자가 들고 있는 낡은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한때는 박동철을 쥐고 흔드는 무기라 믿었던 그와의 관계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해? 오미숙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민준이 선자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어딜? 이제 와서 증거인멸이라도 하시게? 민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오미숙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이제껏 보여주었던 오만함과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그녀 역시 깨달은 것이죠. 선자는 차가운 눈으로 그런 오미숙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 남편을 사랑하긴 했어?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돈만 받겠지. 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당신들은 서로를 이용한 공범일 뿐이었어. 그런데 왜 그 추악한 거래의 대가를 나랑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치러야 하지? 선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분노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돈,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여기 다 있어. 당신이 이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은 내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라 건설 비리를 함께 저지른 공범이 되는 거야. 당신 뒤에 있다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까지 전부 다. 당신 아들, 범죄자의 아들로 키우고 싶어?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말이 오미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아들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연극을 벌인 유일한 명분,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경찰에 많은 돈 안 받아도 돼. 아니, 조금만 우리 준우 살아갈 돈만이라도 조금만 주면 내가 다신 안 나타날게. 응? 제발. 한순간에 무너진 오미숙은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아들 데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주변을 맴돌거나 이 일에 대해 입을 여는 날엔 이 수첩 들고 그대로 경찰서로 갈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해. 오미숙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보다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도망치듯 병원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화려했던 하이힐 소리가 다급하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기 전 아이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 작은 눈과 선자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자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더 이상 선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이 완전히 사라지자 선자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마저 탁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선자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준이 단단하게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선자 씨 다 끝났어요. 정말 정말 잘 해냈어요.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수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지독한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선자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 말에 선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중환자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고 선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다가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내 애미야.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약한 온기 속에서 선자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의 세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오미숙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남편의 비밀 장부를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민준과 함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읍내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어 세봄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죠. 남편의 사망 보상금은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가게를 얻는데 대부분 쓰였지만 선자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으니까요. 가게가 문을 연 어느 따스한 봄날, 선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선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독한 겨울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선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남편의 배신과 사망 소식, 시어머니의 병과 오미숙의 당장까지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일어선 선자가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진짜 새봄이 찾아온 것입니다.